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루 피곤하고 힘드시겠지만 또 잘 적응을 해야겠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들으시면서 하루 잘 여시고요. 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습니다.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는 종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영업시간이 늘어났고요. 헬스장 등의 실내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직계가족은 5명이 넘어도 식당이나 집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자, 그렇지만 방심은 금물이죠. 설 연휴 기간 동안 확진자의 78.8%가 수도권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와 함께 긴장감마저 이완된다면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방역수칙 잘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1부는 이슈 인터뷰 시간인데요. 최근 과거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의 용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자 배구 인기의 주역 흥국생명의 이재영, 이다영 자매의 학교폭력 가해 사례가 밝혀지면서 무기한 징계가 오늘 내려졌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2부는 건강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배달음식 시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집콕 생활이 늘면서 혈당 관리에 어려움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 당뇨병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최근 몇 년 사이 유명인으로부터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용기로 우리 사회에게 큰 반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설 연휴 동안에도 프로배구 소속 선수들의 학생 시절 학교 폭력에 대한 폭로가 이어졌는데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팀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돼서 팬 여러분들과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네, 여자 배구 흥국생명 이재영, 이다영 자매가 학교 폭력 가해자였다는 폭로에 흥국생명 박미희 감독이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어서 남자 배구에서는 OK저축은행의 송명근과 심경섭이 과거 학교 폭력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폭로를 통해서 밝혀지면서 배구계는 물론 스포츠계 전반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정용철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스포츠계의 학교 폭력 폭로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에서부터 오랫동안 있었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다가 최근 들어서 이런 이야기가 많아진 것은 제가 볼 때 일종의 사회적인 임계치에 도달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마도 가해자들은 10년 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이게 다시 불거진 점에 대해서 좀 억울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예. 왜 나만 이렇게 하나? 근데 사회가 많이 변했고 이번 일에서 볼 수 있듯이 피해자들의 목소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우리 사회가 그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학교 폭력은 이전부터 계속 있어 왔던 문제인데. 네. 체육계의 좀 병폐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이게 조금 좀 들여다볼 문제인데요. 예. 예전에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폭력이 굉장히 난무하던 학교였어요. 예. 근데 지금 돌아가 보면 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범죄 수준으로 근절되고 있는데, 예. 다만 그런 사회적인 변화, 학교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핫토를 둘러싼 체육계의 어떤 사각지대에서는 이런 일들이 어떤 면에서는 어떤 경기력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용인되고 오히려 이것들이 좀 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어떤 괴리가 점점 커졌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런 괴리가 이제 더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수준에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피해 상황을 보면요. 네. 20개가 넘는 어떤 가해 기록들이 명시가 돼 있는데 당시에도 충분히 좀 문제가 됐을 내용들이었거든요. 가해자들은 현재 별다른 제약 없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좀 판단을 한 걸까요? 아까 좀 전에 말씀했던 좀 굉장히 일상적인 수준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 그리고 운동복 이외에도 다른 부분에도 굉장히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던 폭행들이 있었고요. 예. 여기서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 어떤 개인의 어떤 그런 일탈로 보는 것보다는
굉장히 그 구조적으로 그리고 이 동료 간에 벌어진 폭력은 이 동료 간에도 권력의 차이가 있었다는 건데요. 예. 일단은 운동부 내에서는 권력의 차이는 실력의 차이이고 잘하면 이걸 용서하는 어떤 문화들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실력 위에도 어떤 그 친족의 영향력까지 있어서 예. 어떤 그런 다른 영향까지 있어서 동료들 간에 엄청난 권력의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권력에 의해서 그냥 폭력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분명한 권력의 차이가 있을 때 벌어지는데 예. 그런 권력의 차이를 훨씬 더 증폭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그 친족의 영향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재영, 이다영 자매 어머니인 김경희 씨에 대한 폭로까지 좀 등장을 하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까지 보면 학생이었던 선수들만의 문제는 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물론 이게 선수들 사이에 벌어지긴 했지만 예. 그 어머니의 어떤 그 행실과 어떤 언행들이 지금 폭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여자 배구에 굉장히 잘 알려진 인물이고 예. 그리고 굉장히 우리 여자 배구 황금기에 활약했던 이런 선수이기 때문에 그 심지어 88올림픽 때는 지금 이제 박미 감독이 주장일 때 거기서 같이 뛰었던 선수였기 때문에 예예. 이런 관계들이 외국의 어떤 권력 관계에 굉장히 근접해 있는 분이 친족이었다는 점이 이런 사건에서 어떤 권력의 구조를 들여다보는데 좀 고려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자, 그 현재 상황만 봐도 해당 선수들이 구단을 통해서 사과하는 등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아서 보는 이들의 화를 좀 더하기도 했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선수 퇴출 요구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이런 대응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아마 구단이나 협회 측에서 이거를 처리하는 데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들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예. 왜냐하면 당장 이제 도쿄올림픽의 주전급으로 쓰이는 선수들이 퇴출이 될 위기에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기존에 있던 어떤 그런 협회의 입장, 그들의 어떤 논리에서는 이거는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 그리고 예. 이제 시즌 중이라는 점도 좀 고려해야 되는데요. 지금 한국생명이 굉장히 잘하다가 이번에 3연패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선수들 어떤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이게 팀 스포츠에서 한 팀이 이제 완전히 망가지는 상황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이런 점에 대해서 물론 이제 시즌이 끝나고 나서 어떤 징계가 있고 이렇게 되겠지만 예. 지금 어떤 전체적인 그 시즌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일에 대한 대응이 좀 쉽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예. 근데 그런 걸 다 이해하더라도 지금 나온 정도의 어떤 그 사과는 좀 국민적으로 납득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괴리 때문에 예. 국민들이 분노하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청원까지 하는 이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또 뭐 구단 입장에서는 그 좀 마케팅적으로도 이 두 선수를 좀 많이 활용을 해봤잖아요. 그렇죠. 구단 입장에서 보면은 좀 뼈 아플 것 같습니다. 이제 구단 입장에서는 뼈 아플 뿐만 아니라 예. 아마 현실적인 손실이 굉장히 있을 거예요. 그런 손실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예. 그냥 일개 선수들 하나를 징계하는 뿐만 아니라 어떤 배구의 어떤 문화 전체를 좀 다시 들여다보고 우리가 그동안 잘하는 선수들을 어떤 식으로 대우해왔고 그리고 그 선수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예. 그냥 쉬쉬하고 덮어왔다는 그런 문화들을 이번 기회에 조금 더 명명백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오늘 오전에 네. 흥국생명에서 이 두 선수에 대한 징계를 결정을 했는데 네.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정도면 네. 굉장히 무거운 징계라고 봐도 될까요? 무겁죠. 무겁고 이 팀으로서는 굉장히 큰 손실이기도 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일종의 어떤 책임지는 모습을 하려는 제스처인데 예. 이것은 그냥 가해자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어떤 피해자가 납득하던 수준에서 벌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계속 피해자가 이거에 대한 억셉트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한 어떤 그 대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징계 자체는 굉장히 좀 중한 징계입니다만 피해자 입장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네.
이번에 폭로된 내용에서도 그렇고 스포츠계의 단체 생활이 이런 심각한 학폭의 또 원인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게 뭐 하루 이틀 일어난 일도 아니고 예. 그리고 이제 재작년 작년에서 계속 이런 스포츠계에 안 좋은 일이 터질 때마다 계속 이제 잘하겠다 그리고 다시는 일이 없겠다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었는데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을 막겠다라는 정도는 안 되고요. 예. 조금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이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거는 어떤 개인을 잘라내는 수준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구조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나라 엘리트 스포츠의 어떤 양성 시스템에 대한 일종의 좀 아주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에 있는 운동부의 문제들, 운동부에서 벌어지는 지금 이제 많이 금지되고 있지만 여전히 있는 합숙소 문제들, 또 그 안에서 벌어지는 체벌들, 그다음에 정신력이 부족해서 경기에서 진다, 뭐 이런 식으로 학대하고 체벌을 가한 어떤 이런 지도자의 모습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기면 다 용서가 되는 어떤 이런 사회적인 문화 예.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고요. 작년에 벌어졌던 그 철인 3종 사건에서도 그 가해자가 아주 국가적으로 잘하는 예. 10년 동안 굉장히 잘하던 에이스 선수였다라는 데서 더 충격이 있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비슷한 어떤 권력 관계에 더 기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 경기력에 대한 맹신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예. 이게 사실 10년도 더 지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현재도 이런 일이 있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있을 것이다라는 예. 게 제 생각이고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제 체육계나 스포츠 엘리트 스포츠계에서 늘 이제 잘하고 있는 사람 훨씬 더 많은데 왜 이것만 가지고 엘리트계에 그 욕을 한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제 심리 상담을 하기 때문에 선수들 직접 만나는 상황이 많은데 여전히 선수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나 어려움들은 이런 위기에서 나오는 어떤 인권의 침해 이런 것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교묘하게 예전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대놓고 하던 것들을 이제 훨씬 더 어두운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암암리하고 있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더 밝혀지기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교수님, 그 스포츠 선수들 간에 학생 간의 이 폭력은 어떻게 보면은 좀 학교 폭력과는 다르게 좀 치부가 됐었는데 학생 선수들 간의 폭력도 학교 폭력으로 보고 좀 다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지금 학생들 간에 벌어지는 거, 우리가 학생 선수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학생 선수를 학생으로 볼 것인가, 선수로 볼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돼요. 그동안 우리는 학생 선수들을 선수로 봤다라고 볼 수 있다면 학생 선수도 당연히 학교 안에 소속된 선수 이전의 학생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한다면 당연히 학생 선수들 간의 폭력도 학교 폭력으로 봐야 되고 이런 수준에서 범죄 행위로 봐서 이걸 분전하지 않는 한 계속 예외를 두고 어떤 일종의 사각지대를 두고 이런 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와 같은 이런 불행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교수님 뭐 심리 상담도 하신다 그랬는데 선수들 와서 주로 어떤 이야기 합니까? 예전에는 지도자들한테 어떤 그런 부당한 대우 받거나 체벌이나 어떤 폭력에 대한 얘기가 많았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어떤 선수들 간의 어떤 문제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아마 국가인권위에서 했던 자료들을 보면 오히려 지도자보다는 선후배 간의 어떤 폭력이나 어떤 이런 문제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결과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현재 진행형이라는 게 문제고 이걸 근절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 지난해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스포츠 윤리센터가 세워졌습니다. 이후에 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습니까? 그 윤리센터가 사실은 2019년에
조재범 사건 이후에 예. 혁신위에서 제안한 내용이 반영이 돼서 시작이 되었는데 작년에 최숙현 사건 때 조금 더 급하게 빨리 진행이 되면서 조금 처음 시작이 좀 급하게 진전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좀 부족했고 또 그런 다양한 초기의 어떤 어려움들 때문에 사실은 어떤 그 가시적인 어떤 효과들이 잘 안 나타나고 있어서 최근에 여러 가지로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사실 다행히 올해 예산이 조금 올라갔고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조금 더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금 내홍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 단체, 이 윤리센터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줘서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께 마지막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유명인들의 과거 학교폭력과 관련된 폭로가 좀 이어지면서 사회 전반적인 반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포츠계에서도 앞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문제 좀 어떻게 다뤄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질 때마다 가해자를 괴물로 만들고 그 편을 갈라서 악마화하는 그런 어떤 언론의 보도나 또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런 여론들이 솔직히 불안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만 들끓다가 또 다른 사건에 또 묻히고 계속 반복되는 것들을 여러 번 겪어왔기 때문에 늘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하지만 결국은 또 일어나는 어떤 이런 반복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무기력해지는 그런 어려움들이 벌어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국민들이나 여론들이나 언론들이 이 사건을 대응할 때 좀 더 장기적이고 길게 보고 오늘 내일 반짝해서 할 일들이 아니라 좀 더 구조를 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개혁과 어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는 이런 문제 발생해선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정용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오늘은 경기도 소식 준비했는데요. 경기도에서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서 미취업 여성 3,400여 명을 대상으로 경기여성 취업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 정구원 경기도 1가정 지원과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1가정 지원과장 정구원입니다. 자, 올해 경기도에서 준비한 취업과 고용 지원 관련 사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경기도는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을 위해 경기 여성 취업 지원금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취업 여성 중 3,400여 명을 선발하여 1인당 30만 원씩 3개월 동안 최대 90만 원과 취업 교육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더불어 취창업에 성공하여 지원금을 전액 수령하지 못한 경우 조기 취창업 성공금을 3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네, 또한 신규 사업으로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도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세계 사무 분야 경력이 있는 여성들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 안내 및 참여 등을 돕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올해는 시범 사업으로 공공사무원 20명을 채용하여 소상공인 200개 업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정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는 정부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네, 또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는 경력 단절 여성의 직장 적응을 위한 세일 여성 인턴 사업을 전년 대비 296명을 확대하여 1,452명에게 지원하고 지원금 또한 300만 원에서 380으로 증액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기도 29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는 직업교육 훈련 등 여성에게 도움이 되는 취업 지원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니 가까운 세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 정리를 조금 하면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을 위해서 경기 여성 취업 지원금을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지급하고요. 또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운영 사업도 진행을 합니다. 또 세일 여성 인턴 사업을
지난해 대비 296명 확대해서 1,452명에게 또 지원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취업 이야기 했는데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지원 사업도 좀 진행된다면서요? 네,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위해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창업에 대한 관심 단계에서는 여성 창업 플랫폼 꿈마루를 통해 공용 사무 공간과 1대1 창업 멘토링을 지원하고 있으며 창업 3년 미만의 초기 단계에서는 창업 보육센터들을 통해 독립 사무 공간을 제공하고 창업 컨설팅, 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창업 3년 이후 안정화 단계에서는 창업 성장센터를 통해 경영 코칭, 사업화 및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고 있어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난해 참가한 분들 중에서 좀 참고할 만한 성공 사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창업 3년 미만 여성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경기여성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이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경제 상황 속에서도 미국 시장에 진출하여 100만 불 수출회탑을 수상하는 등 지속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교육 훈련 과정 중 이모티콘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을 수료한 교육생이 이모티콘을 출시하여 카카오톡 이모티콘 인기 순위 4위에 올랐으며 여러 교육생들이 이모티콘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대단합니다. 이모티콘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을 수료한 교육생이 카카오톡 이모티콘 또 인기 순위 4위에 올랐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취업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여성 관련 통계를 보면 지원 여성 중 비취업 여성은 2014년부터 19년까지 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고용 충격이 여성에게 더 크게 발생한다는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여성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는 여성 취업, 창업 지원 및 경력 단절 예방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의 취업과 또 창업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구원 경기도 일가정지원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1부에서 정용철 교수와 V리그 배구계에 불어닥친 학폭 미투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요. 몇몇 분께서 좀 사건을 정리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0일에 이재영, 이다영 자매의 과거 학교 폭력 전력을 폭로하는 글이 좀 온라인상에 게시가 됐고요. 20개가 넘는 어떤 그런 사례들이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칼로 협박을 했다,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일단은 오늘입니다. 오늘 오전에 여자 배구 쌍둥이 자매의 학교폭력 논란 이후 징계 수위를 좀 고민했던 구단이죠. 흥국생명이 2명에게 무기한 출장 징계를 내렸습니다. 또 이 두 선수는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겠다, 직접 만나서 사과를 하겠다 이렇게 좀 밝혔고요. 흥국생명 구단은 학교폭력이 있었음을 좀 인정하고 사과한다면서 사안이 엄중한 만큼 해당 선수들에 대해 무기한 출장 정지를 결정했다고 또 발표했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 일로 배구를 사랑하는 모든 분께 또 실망을 끼쳐서 죄송하고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학교폭력은 절대 일어나선 안 된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두 선수가 현재 반성하고 있다. 이런 또 구단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피해자분들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좀 치유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 건강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코로나19 당뇨병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당뇨 관련해서 고민 그리고 걱정이신 분들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11시 정각 2부에서 뵙죠.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제가 뽑은 첫 번째 숫자는 4입니다. 선별 지원이냐 보편 지원이냐 끝없는 논쟁을 보였던 4차 재난지원금이 결국 선별 지급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우선 피해 업종부터 집중적으로 선별 지원한 후 코로나 진정 상황을 보아가면서 보편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3차보다는 더 두텁고 더 넓게 준다는 목표인 겁니다.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지급할 것으로 보이고요.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는 추가 논의를 통해서 결정된다고 하는군요. 네, 두 번째 숫자는 0입니다. 영원 급식 무슨 말이냐 하면요. 다가오는 새학기부터 서울 내 모든 초중고 학생들은 급식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2011년 전국 최초로 시행된 친환경 무상급식이 10년 만에 서울 내 모든 학교에서 시행된다고 합니다. 또 전국 최초로 서울 지역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30만 원의 입학 준비금도 지원되죠. 아이들을 위한 교육복지, 우리 사회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측면에서 바라봐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숫자는 40입니다. 네, 청년층의 영끌 집 사기를 막기 위해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나온다고 합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보다 만기가 5년에서 10년까지 길어진 만큼 매달 갚는 원금과 이자가 줄어드는 것인데요. 요즘 집값 보면 입이 떡하니 벌어지죠. 금수저가 아니더라도 성실하게 노력한다면 내가 살 작은 공간 하나 마련할 수 있는 세상을 저도 청년층의 한 명으로 바라봅니다. 마지막 숫자는 65입니다. 정부가 오늘 코로나19 백신 접종 구체적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달 26일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인데요. 최대 관심사는 이겁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에 우선 접종할지 여부인데요.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이른바 물백신 논란이 일자 65세 미만에만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직접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매주 오늘 2부는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건강 상담 시간입니다. 자, 식단 관리와 운동을 포함해 생활습관 조절이 필수인 당뇨병. 하지만 올해 코로나19로 배달 음식은 늘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집콕 생활까지 늘어나면서 혈당 관리에 어려움 호소하는 분들 많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시대 당뇨병 관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당뇨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상담 문자 굉장히 많이 옵니다. 뒤늦게 보내시면 상담 받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서둘러서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대한당뇨병학회 기획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명지병원 내분비내과 이재혁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명지병원 이재혁입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는데 한 공간에서 좀 못하네요. 아쉽습니다. 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좀 나누기 전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얼마 전에 그 대한당뇨병학회에서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만성질 환자들은 적극 접종할 것을 권고한다.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이유죠? 네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들이 꽤 많은데 그중에서 한 20% 정도는 당뇨병 환자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발병률이 높고 또한 코로나 감염된 환자들 중에서 인공호흡기 같은 기계 보조 장치를 써야 되는 중증 환자들의 비율이 당뇨병 환자들은 20%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증 환자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아직 백신에 대한 안정성이나 효과에 대한 검증이 조금 더 되어야 되지만 백신을 맞게 되면 이런 중증도를 훨씬 낮출 수 있게 되고 당뇨병 환자들은 한번 감염이 되게 되면 훨씬 중증도가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백신의 우선 대상자가 되어야 된다고 발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와보시면 같이 있는 장면을 함께 할 수 있고요. 흔히 당뇨병은 좀 당뇨 자체보다는 합병증이 더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네네.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이유도 이 당뇨로 인한 합병증 때문입니까? 네, 일단 당뇨병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면역력이 좀 떨어져 있다고 이해하시면 더 좋고요. 예. 당뇨병 환자들의 가장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합병증들이 심혈관 질환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환자들이 중증으로 사망하게 되는 주 이유가 심혈관 질환 합병증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들은 굉장히 이제는 합병증이 취약하다. 예. 그리고 주요 합병증 심혈관 질환이 주 사망 요인이기 때문에 코로나에 감염되게 되면 그런 합병증들의 정도가 훨씬 더 심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코로나 시대 당뇨병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좀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당뇨병이 우리나라에서만 500만 명이 넘게 앓고 있다고 할 정도로 많이 좀 알려졌어요. 그렇지만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입니까? 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당뇨병이 처음 생기면 뭐 큰 증상이 생길 것 같지만 저희가 진료실에서 보면 대부분 당뇨를 진단받는 사람들은 절반은 증상을 모르고 와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 당뇨병의 주증상은 무증상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리는데 검진을 통해서 진단을 받아서 오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더라도 혈당이 높아졌을 때 나타나는 주증상은 갈증이 많이 나고 소변을 많이 보면서 식이를 많이 하더라도 계속 허기가 지는데 그 음식을 많이 먹더라도 체중이 자꾸 빠지는 거죠. 이런 고혈당 증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증상들이 가장 전형적인 증상이고요. 안타까운 건 이런 증상들은 혈당이 너무 높을 때 나타나기 때문에 당뇨 초기에는 대부분 증상을 잘 모르고 만성 피로 정도로 호소하시면서 오신 분들이 많아서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은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뇨병으로 판정받은 이후에는 관리가 좀 쉽지 않다고 하잖아요. 네네. 어떻습니까? 이게 당뇨병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당황스러워 하시는 것은 기존에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누워서 쉬고 싶고 앉아서 또 뭐 쉬고 싶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당뇨병은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질환이에요. 그렇군요. 일단 많이 움직여서 활동을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근육량도 많이 키워야 되고 또 우리가 쉽게 먹는 아주 달고 맛있는 음식들을 기본적으로 제한을 많이 해야 되고 배부르게 먹을 수 없도록 계속 권고하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보통은 진단을 받는 시점이 한 40대라고 보면 40년 동안 즐겁게 뭐 나름대로 살아왔던 생활 패턴을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과정들이 환자들이 굉장히 어렵게 받아들이고 저희가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교육을 받은 만큼 충분히 못 따라하고 힘들어하는 원인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식단 관리가 필수적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음식이 당뇨병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 겁니까? 당뇨병이란 것이 결국은 먹은 음식 칼로리가 당분이 몸에서 잘 쓰여지고 정상 수치 이상 밑으로만 유지가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 병인데 너무 많이 먹거나 과량의 칼로리를 지속적으로 섭취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필요한 칼로리 이외에 과잉의 칼로리를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결국 당뇨 발생 비율도 올라가게 되고 당뇨를 진단받은 사람들이 제가 우스갯소리로 환자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려요. 당뇨 진단받은 다음에 열심히 운동을 한단 말이죠. 환자분들이 나 맨날 1시간 동안 걷고 러닝머신 뛰고 하는데 왜 이렇게 혈당이 안 떨어지고 체중이 안 빠져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맛있게 먹은 단팥빵 하나를 러닝머신으로 해결할 수 없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먹는 칼로리를 운동으로만 해소할 수가 없고 식단을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칼로리를 제한해야지만 당 조절에는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평소에 식습관이 당뇨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까? 네, 저한테 항상 환자들이 묻는 게 저 단 거 안 먹는데요. 왜 당뇨가 생겼을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떠한 특정한 당분이 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 것보다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과잉의 칼로리. 내가 먹어야 되는 음식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음식을 지속적으로 먹게 되면 과식이 안 좋다는 거군요. 그렇죠. 결국 과잉의 칼로리를 먹게 되면 그건 체중 증가로 이어지잖아요. 살이 찌게 되고 과잉의 칼로리 특히나 쉽게 먹는 당분이 탄수화물이 많은 칼로리를 먹게 되면 복부 지방이 많이 늘거든요. 그러다 보면 복부 지방으로 인해서 결국 당뇨 발생 비율로 늘기 때문에 설탕을 많이 먹으면 당뇨가 생긴다. 이런 말은 정답은 아니지만 설탕을 너무 많이 먹고 장기간 먹게 되면
그리고 과량의 칼로리를 먹게 되면 결국은 당뇨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일단은 너무 많이 안 드시는 게 좋겠군요. 네네네. 예. 이번 설에 먹은 명절 음식도 좀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설 앞두고 저도 진료를 보면서 환자들한테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설 음식들이 맛있잖아요. 저도 맛있죠. 올해 설에 많이 먹고 왔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설 음식들이 그 전을 부치잖아요. 부치면 기름에다가 전을 부쳐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칼로리가 많은 거죠. 지방도 많고 탄수화물도 많고 그리고 육류들도 있고 물론 육류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설날에 꼭 먹는 게 떡국이잖아요. 떡국. 근데 떡은 쌀로 만들어서 밀가루보단 더 좋다고는 하지만 많은 환자분들이 또는 많은 일반인들이 떡은 괜찮아. 빵은 나쁘고 이렇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떡은 쌀로 만들었지만 단위 무게당, 단위 그람당 당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떡을 먹게 되면 상당히 혈당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칼로리도 상대적으로 단위 양보다 많고 단위 양에 비해서. 그래서 설날 음식들이 이런 기름진 음식들이 많고 그런 것들이 칼로리가 굉장히 많고 음식들이 많다 보니까 자주 먹게 되고 또 떡국도 많이 먹게 되고 과일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날 음식이 전체적으로는 체중 관리나 당뇨 관리에 조금 도움이 안 돼서 주의를 하셔야 되죠. 떡이 안 좋군요. 코로나19로 생활에 변화가 생기면서 부쩍 살이 쪘다고 호소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배달 음식은 늘고 또 집콕 생활로 외출은 어려워서 식단 관리 좀 어려움 호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게 많은 환자분들이 꼭 당뇨뿐만 아니고 일반인들이 겪고 있는 지금 요즘의 문제들이죠. 그래서 배달 음식들이 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환자분들이 직접 조리를 하기 힘들고 외부 활동을 못하고 집안에서만 활동을 하시면서 이게 칼로리를 조절 못하고 또 배달 음식들이 굉장히 간편 조리가 돼서 쉽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칼로리 조절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활동량을 제가 오늘도 진료를 보면서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이게 조금 길어지고 저희가 조금 이런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나 이제 해결되면 체육관 가야지, 이제 수영장 가야지만 생각하고 계신데 그런 거보다는 지금 변화된 이 뉴노멀 시대에 본인이 생활 관리해야 될 방법들 그리고 운동을 해야 될 방법들을 새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새로 만들어서 새로운 생활 패턴을 지금 시대에는 만들어 가야지만 체중 관리도 되고 혈당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문자 애청자분들의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가 질문을 좀 해결해 드리고 또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236번님, 당뇨 직전 기준점과 식후 기준점이 어떻게 되는지와 안 좋아지는 그 장기는 어떤 것인지요라고 하셨거든요. 네네. 일단은 공복에 8시간 내지 10시간 금식을 하고 공복에 피검사를 해서 체열을 하게 되면 99까지가 정상이고요. 당뇨 수치가 126을 2번 이상 넘어가게 되면 당뇨병 진단을 할 수 있고요. 일반 음식으로는 칼로리가 딱 정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식후 2시간에 일반적으로 140을 넘어가면 조심을 해야 되고요. 200을 넘어가게 되면 당뇨병이라고 진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뇨병을 두 가지 카테고리에서 하나라도 넘어가면 당뇨병 진단이 가능하고요. 당뇨병은 결국은 합병증이 문제가 되는데 몸에 있는 모든 혈관이 망가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몸에 있는 혈관이 없는 곳이 없잖아요. 머리 뇌부터 시작해서 심장, 눈, 콩팥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장기가 망가지는 합병증의 장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9278번님, 저희 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살이 엄청 빠지시더니 당뇨 판정을 받았어요. 단 음식 전혀 안 드시고 심지어 식사 외에 간식도 안 드시는데요. 다만 짠 음식을 엄청 좋아합니다. 즐겨 먹는 음식이 각종 김치 국물에 밥을 말아 드시는 거예요. 이런 식단도 문제가 될까요? 육류도 안 먹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아까도 말씀을 언급을 해드렸지만 체중이 갑자기 많이 빠지는 증상으로 당뇨를 진단받을 때는 굉장히 높은 혈당으로 진단을 받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신호가 왔을 텐데 증상이 모르면서 지나다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대개는 뭐 많이 안 먹는데 난 왜 당뇨가 생겼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당뇨는 가지고 있는 소인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족력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의 위험 요인으로 들어서고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을 동반하면 또 늘어서게 되고요.
늘어나게 되고 비만이 없더라도 근육량이 너무 적은 왜소한 체구들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당뇨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런 상태에서 진단을 받았지만 짜게 먹게 되면 결국 음식량이 많아지고 환자분들도 얘기하시면 나 고기 안 먹는데 왜 이렇게 콜레스테롤 혈당이 조절이 안 돼요? 말씀하시는데 여쭤보면 밥만 드시는 거죠. 탄수화물 섭취만 너무 과량으로 하시기 때문에 아버님 같은 경우도 국에 말아서 짠 음식이 염분이 많은 탄수화물식의 식사를 하시는 거는 그렇게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지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하필 또 김치 국물에 이렇게 드시네요. 뭐 워낙 좋아하시니까 김치를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네. 2028번님께서는 당뇨에 여주가 좋다고 해서 여주차를 물 대신 마시는데요. 효과가 있을까요?라고 하셨네요. 저희가 진료실에서 최근에 제일 많이 받는 질문들이죠. 아, 그래요? 예. 그런 건강보조식품에 왜 환자분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느냐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너무 생활관리가 어렵잖아요. 이것저것 가려야 되고 운동도 많이 해야 되는데 쉽게 뭔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팁을 자꾸 주니까 그런데 환자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여주는 혈당 조절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들을 연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를 먹어야 될지 어느 양을 먹어야 될지 얼마 기간을 먹어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먹어야 될지에 대한 표준화가 아직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당뇨 환자분들이 먹고 싶으면 한번 시도는 해보시는데 여주만 먹는다고 기존에 하던 치료를 중단하고 그거에만 매달리시는 거는 절대 권고되지 않고요. 기존의 약물 치료를 하면서 꾸준히 해왔던 생활관리를 하면서 말 그대로 보조적인 요법으로 시도를 해보시는데 반응이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나한테 큰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고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도움을 받으신 분들은 또 약을 좀 줄일 수 있는 기회들도 있고 하니까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당뇨 관련해서 여러분의 질문 보내주시면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17번님께서는 이재혁 박사님 말씀이 참 부드럽고 편안하게 들린다고. 감사합니다. 자, 더불어서 당뇨 가족력이 있는데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 잘해서 당뇨 걸리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또 다짐을 보내주셨습니다. 유튜브로 궁금 당뇨 어떻게 아이디가 바로 이렇게 궁금 당뇨입니다. 아이디가.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할 수 있는 그 당뇨병에 도움이 될 만한 운동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 들어왔네요. 당뇨병에는 특별한 운동이란 건 없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환자들한테 설명드리기로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반반 정도를 하시고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운동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틀에 한 번씩 50분 정도의 운동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늘 설명하지만 멋진 운동보다는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뭘 준비하는 것보다 집에서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체조라든지 걷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반반 하루에 50분 정도 강도는 숨이 좀 찰 정도로 땀이 좀 날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어떤 운동이든지 꾸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5488번님께서 당뇨 초기인데 디스크까지 있어서 운동이 너무 힘듭니다. 적절한 운동법 있을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운동이 사람들의 컨디션에 따라서 다 개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한 운동을 딱 지정해 드릴 수는 없는데 허리 디스크를 치료하면서 선생님께 상담을 하셔서 허리에 무리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찾으시면 좋고요. 대개는 운동을 하되 체중 부하가 허리에 많이 되면 힘들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기는 않지만 되게 물에 들어가서 하는 운동들이 부력 때문에 체중 부하가 덜 걸리거든요. 그래서 허리가 많이 안 좋고 하실 때는 지금은 뭐 여건이 수영장을 이용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물에 들어가서 하는 아쿠아나 수영 같은 운동들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잡곡밥을 많이 먹어라 이런 얘기 하는데 집에서 뭐 만들어 먹을 때는 가능하지만 회사에 다닌다거나 할 경우에는 새끼 모두 좀 그렇게 챙겨 먹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뭐 문자로도 궁금한 분들이 많은데 9246번님께서도 당뇨 수치가 110입니다. 어떻게 좀 관리해야 하나요? 당뇨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 소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행운인 것은 당뇨 시기로 가장 좋은 건 한식이에요, 한식. 그러니까 왜 서구 식사보다 한식 위주로 식사를 하시면 좋고 아까도 진행자분께서 언급해 주셨지만 잡곡밥 먹으면 좋은데 파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식 위주로 이왕 나가서 먹더라도 잡곡이 아니더라도
서양식보다는 집밥, 백반 위주로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음식 종류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데 음식을 먹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음식을 천천히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잡곡이 쌀밥보다 좋다고 얘기하는 것은 같은 양을 같은 속도로 먹어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 야채나 섬유질을 같이 섭취하면서 좀 천천히 섭취하는 것이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당연히 조금 더 도움이 될 거고요. 공복 혈당이 110 정도면 당뇨를 진단받았다면 혈당 조절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편이고 진단을 안 받은 상태에서는 위험군에 속하게 되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적절한 시기와 그다음에 체중 관리,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면서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4010번님께서는 당뇨 진단받은 지 한 달 됐는데 네네. 전에도 면역력이 좋다 해서 홍삼을 먹습니다. 네네. 당뇨에 지장 없습니까? 라고 하셨네요. 이게 홍삼도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지만 뾰족한 아직 답은 없는데 많은 환자분들이 홍삼 제형을 많이 드시는데 저는 설명을 드리기를 제품으로 파는 것들은 홍삼의 부가적인 첨가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홍삼은 그 자체가 굉장히 쓰기 때문에 쓴맛을 없애려는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혈당을 좀 올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홍삼 자체는 혈당을 올릴 가능성은 크진 않은데 과연 당뇨에 도움이 될지는 여러 당뇨 관련 합병증 관련 연구들이 되어 있지만 일관성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개별 판단하시면 좋겠고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업적으로 만들어진 홍삼들의 첨가물이 많아서 먹었을 때 좀 달달한 맛이 나면 혈당을 올라갈 수 있게는 개연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혈당을 좀 측정해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6240번님, 안녕하세요. 10년 전 젊은 나이에 당뇨 판정을 받아 현재 3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약물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데 당뇨 약은 평생 끊기가 어렵습니까? 라고 하셨네요. 네, 이게 많은 환자분들이 제일 고민하고 저희한테 처음 당뇨 진단받으면 제일 먼저 물어보신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뇨병이 생기게 되는 몸의 변화는 근본적으로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질문 주신 사례자의 희망적인 내용은 굉장히 젊은 나이에 당뇨를 진단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젊은 나이에 초기에 혈당 조절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시면 약을 끊어볼 수 있는 기회는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당뇨병이 100% 없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약을 끊어보는 노력까지는 해볼 수 있다. 대신 당뇨병이 없어졌다는 방심은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7921번 두 번 출산한 엄마인데요. 두 번 다 임신했을 때 임신성 당뇨 때문에 임당 때문에 고생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당뇨 관리 젊었을 때부터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런 분들도 병원에 굉장히 많아요. 보통 출산을 하면서 임신성 당뇨를 진단받게 되면 40세 이후에 당뇨 발생률이 일반인에 비해서 2배가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하고 나서 40이 넘어가면 40이 넘어가면 1년에 한 번씩은 당뇨 검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출산 후에 당뇨 고위험군에 들어갔기 때문에 출산 후에 산후 체중 관리가 아주 잘 되어야 돼요. 적정 체중을 잘 가지고 관리하면 예방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출산을 2번 경험하고 체중 관리가 대부분 안 되고 여성들의 비만이 산후에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되면 결국은 비만, 당뇨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임신성 당뇨 과거력이 있었던 분들은 표준 체중을 잘 유지하고 40 이후부터는 1년에 한 번씩 꼭 당뇨 검진을 통해 가지고 조기에 발견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완치가 안 되는 병입니까? 이게 완치란 표현이 정의를 하기 나름인데 저는 젊은 분들에게는 지금 잘 하기에 따라서 평생 약을 안 먹고 당뇨를 운동과 식이만으로도 관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은 드려요. 그런데 많은 환자분들이 식이나 생활, 운동 관리란 게 이게 평생 너무 잘하기가 쉽지 않아서 결국은 약을 먹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는 희망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는 약 안 먹고 살 수 있는 방법들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환자분들의 노력이 굉장히 많아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질문들도 많이 들어오고 할 말도 많습니다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서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까요? 예, 8473번님, 당뇨도 유전되나요? 가족력이 있어서 걱정돼요라고. 네. 가족력이랑 유전병이란 표현은 조금 엄격히 말씀드리면 다른데, 예. 유전자, 우리나라에서도 당뇨 유전자들을 연구를 하고 있지만 딱히 특정한 유전자가 당뇨를 일으킨다고 밝혀져 있지는 않아요. 예. 그렇지만 가족력이란 건 명확하게 알려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당뇨병 발생률이 15% 정도 됩니다. 100명 중에 성인은 15명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들 양친이 다 당뇨가 있는 경우는 35% 이상 생겨요. 그래서 예.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훨씬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당뇨 발생의 가장 위험한 위험 요소 하나를 꼽으라면 가족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가족력에 더불어서 후발적으로 체중이 는다든지 비만이 동반되게 되면 당뇨 발생률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에 예.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 적절한 체중 관리를 젊은 나이에 또 잘 해오시면 35%는 생기지만 65%는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65%에 충분히 들 수 있는 기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당연히 하셔야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명지병원 내분비내과 이재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마칠 시간인데요. 당뇨 이야기했다고 또 박정현의 달아요. 단 거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좀 과식보다는 적정한 음식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더 풍성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